부산 주민들이 이만갑을 마음 편히 본방사수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202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뭐 작전 3일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1월 달까지는 대충 좀 버텨주는데 자, 2월이 됐어요. 어떠십니까? 신년 계획들 다들 잘들 지키고 계십니까? 말들이 없어요. 이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금연해야지. 술 안 먹어야지라는 걸 1월 1일부터 해야지라고 하다가 이제 신년회가 몇 개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설부터 음력 설부터 맞아요. 그지? 네, 맞아요. 설부터 해야지 하다가 이게 또 약간 마무리가 안 되면 봄부터 애 신학기부터 해야지. 3월부터. 이런 거지 뭐. 맞아요. 자 이제 우리 종민 씨 네. 큰일이 남아 있어. 맞습니다. 결혼 네, 언제지? 너무 큰일이죠. 언제지? 4월입니다. 4월이면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몰라 안 돼. 올릴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뭐 어때요? 좀 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턱시도를 이제 입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올해는 좀 살을 좀 그래 좀 이렇게 슬림해야 좀 이쁘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살 좀 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 남조선 동무들은 왜 이렇게 그 살가게 아주 그냥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정은이처럼 뱃살이 좀 두둑해야 그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조선에서는 이 김정은이처럼 이렇게 좀 나와야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짭정은 씨 정도면 사실은 좀 과한 느낌이 좀. 에이 좀 대하디. 아니 북한에서 이렇게 이런 과한 것도 좀 인기가 있나요 이렇게? 그렇군요. 한숨을. 우리 유현우 대사님쯤 되면 그 간부다. 간부 몸매. 간부 느낌이다.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풍채가 좋다. 저 정도 되면 완벽하다. 안 된다. 빨리 좀 빼세요. 저도 처음엔 말랐었는데 이제 해외 정말입니다. 진짜로요? 북에 계실 때는 해외에 나오게 되면 뭐 잘 먹지, 편안하지, 조직 생활 없지, 뭐 하다 나니까 조금만 편안해도 이렇게 삼출성 체질들은 계속 뿝니다. 이제 짭정은 씨와 관련된 일이 2025년에 굉장히 중대한 일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2025년이요. 북에 있는 김정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 하는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독재 사회를 연구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 독재자의 건강 상태, 독재자의 수명. 그런데 김정은의 수명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보험회사가 기대 수명 예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서비스로. 그 시스템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조건을 다 입력을 해서 대입을 해서 산출해봤어요. 그랬을 때 과연 미국의 한 대형 보험회사가 예측하는 김정은의 기대 수명이 언제까지일까? 계산이 되는 거야?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김정은의 남은 예상 수명이 2026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산칙이 됐어요. 예상이 됐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몇 년? 그러면 2026년이 내년이니까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시뮬레이션이 꼭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생활 패턴과 지금의 어떤 건강 상태, 뭐 가족력, 병력 등등이 정확하겠네.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붙여줍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북에서 그 김정은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 짭정은도 컨셉이 사라지는데 조금 위기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캐릭 찾아야 되겠구만.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사실 이게 그 노르트 웨스턴 뮤추얼이라는 생명보험사가 있는데 이 회사하고 그 워싱턴 스테이트 대학교가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얘가 통계적으로 막 해가지고 이 통계는 어떤 자료들이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그리고 이 병을 알았던 사람은 수명이 요렇게밖에 못 살더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에요. 이거를 돌려보니까 완전 100%는 맞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거예요. 통계학이라는 네, 맞아요. 그거를 넣어서 해보니까요. 42세. 와, 2026년.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 살을 좀 열심히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 기대 수명이 42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오늘 내일 안에 빨리 갈아먹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나온 거죠. 아니 그리고 정확하게 뭐 수치를 제가 제공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제공했대. 추측으로 가서 넣어서 나온 거를 그거를 어떻게 확실히 최근 김정은 그 영상을 보면은 숨을 제대로 못 쉬다든가 약간 그죠. 헐떡대듯이 그렇죠. 낯색도 좀 안 좋고 그런 영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울라지미로비치 푸친 동지를 위한 성대한 환영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어깨 움직이는 거 봐. 숨 쉴 때, 들숨 때. 대한민국에 온 이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빨간, 난 그걸 굉장히 특징적으로 생각해서 왜 저렇게까지 빨갛지? 딱 술 먹은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특히는 이제 호흡. 이게 사실 가까이에 있어 보면 제가 같이 숨찹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그 상대방이 하고 이제 호흡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동달아 숨찬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호흡을 빨리 하고, 그래서 이제 분명 이제 건강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죠.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남세원실과 버섯 생산기지, 드넓은 청춘과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미천입니다. 야, 담배를 또 펴. 진짜. 아이고 힘들어. 우리 강아지도 저렇게 걷다가 안고 그러는데. 지금 저 자기 체격이 담당할 수 있는 체중이 아니어서 무릎이 엄청나게 무리가 기대잖아, 가장. 네. 일단 뭐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인 가능한 가장 확실한 정보는 키하고 몸무게 정도거든요. 그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키와 몸무게만 가지고도 그 체질량 지수 BMI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BMI 공식은 일단 몸무게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67kg다. 그런데 키를 1.74 제곱으로 나누면 약 22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정상치가 일반적으로 BMI 수치 25까지를 보통 정상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몇이냐고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나오냐면 48.4가 나와요. 48.4가 나와요. 와. 더블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여러분들 일본 그 스모 보시죠. 네. 스모 보면 왜 요코스나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이 보통 45 정도가 나오는데 그보다 더 높은 거예요. 스모 선수보다. 근데 스모 선수들은 그게 운동량이라는 게 있고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건강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래서 스모 선수들이 보통 생명이 짧아요. 평균 수명이 그런데 그것도 짧다고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정도가 되니까 예상 수명이 뭐 42세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어쩐지 이게 해외에서 약을 찾고 다닌다는 기사가 몇 번 뜬 적이 좀 본 게 있거든요. 짭정은 씨 혹시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 그 다이어트보다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보다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오로지 이 김정은이 혼자서 2,700만의 우리 인민들을 책임지고 오늘도 실수 없는 그 이 독재자의 최고 수명만의 그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사실 요즘 불면증이 너무 심합니다. 아, 불면증에. 바로 잠드는데. 야 이걸 이렇게 살린다고? 와 잘 살린다. 아니 진짜 경호원 수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김정은의 불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실제 보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의 최근 대외 활동 영상을 보면 김정은의 얼굴 낯빛이 점점점 검붉은 색을 띠고 있어요. 일종의 안면 홍조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영상을 보고 김정은의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 미래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이 안면 홍조 증세로 발현이 된다라는 걸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리일규 참사가 직접 김정은을 대면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그때 김정은이 굉장히 즉흥적인 성격을 보임과 동시에 자기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 증세를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제 즉흥적으로 하면 화가 나잖아요. 김정은이가 화가 나면 이제 옆에 수행 간부들을 따라가는데 막 화가 나서 화를 내다가 뭘 물어보려고 이렇게 돌리면 사람들이 다 뒤를 이렇게 비낀다는 겁니다. 눈에 띄우지 않겠다고. 그럼 이쪽으로 또 돌아오면 이쪽으로 또 다 비키고 이 정도로 이제 김정은이 그 즉흥성, 그에 대한 간부들의 그 두려움 이게 엄청 크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니까. 근데 그게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해 해가 거듭될수록 김정은의 불안 증세와 사람을 못 믿는 이 대인 기피 혹은 대인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근데 신체 건강이 이제 정신적인 건강까지 안 좋다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정말 총체적인 난국일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김 씨 일가의 건강만을 전담해보고 있는 그런 만수무강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만수무강 연구소. 예, 이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김 부자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연구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김 부자가 먹는 그런 식자 제도를 분석하고 또 이제 건강 식품을 그런 개발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 먹는 것뿐 아니라 이제 김 부자가 사용하고 있는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책상, 의자를 비롯해서 건강 장수와 관련된 모든 그런 것을 다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이 연구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김일성 종합대학 그리고 리과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그런 최고의 엘리트들로 엄선해서 데려온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르는 베일에 쌓여 있는 기관이 바로 이 만수무강 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만수무강 연구소였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장수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 만수무강 연구소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어요. 1970년대에 김정일이 후계자 자리까지 오르기가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일단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를 제쳤어야 됐는데 이복 동생 김평일도 제치고 김정일이 후계자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아버지 김일성에게 잘 보여야 했던 그래서 아버지의 환심을 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딱 좋다.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자. 좋잖아요. 진짜 좋아하겠다. 근데 속내는 야 이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저거 내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로 처음에 만들어진 게 만수무강 연구소였는데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장수 만수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인 거죠. 세 개나 있네요. 세 개. 만수무강 연구소. 북한의 3대 명문대 출신들만 뽑아서 갑니다. 그 사람들 다 한 사람을 위해서. 주민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와, 2,500명. 인민들은 소를 먹으면 사형을 시키는데 그러게. 고급 맥주를 몇 캔데요? 무균돼지. 균이 없어.
기가 막히죠. 네. 베일에 쌓인 만수무강 연구소. 아, 이곳이 참 어떤 곳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만수무강 연구소, 북한 과학자 중에서도 선택된 극소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곳. 그곳에서 연구를 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수 씨와 이윤걸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김부자의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만수무강 연구소, 저희 연구소 명칭은 만청산 연구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연구사로 근무했던 김형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영수님. 저는 이윤걸이라고 하고요. 네, 북한에서는理科대학 생물학부 세포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물생리학회에서 최연서 준박사를 받고 우리 말하면 박사를 받고 김일성, 김정일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내부에서는 활부라고 부르거든요. 활부. 그런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대단한 생활. 되게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해병 돌격머리라고 잘생긴 사람만 가능하거든. 맞아요. 이름을 갖다가 그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연걸이 되잖아요. 아니 김영수님, 이과대는 인정하시는 곳이죠? 그 인정하죠. 이과대학은 예전에 또 김성종합대학 분교로 되었습니다. 거기서 분교가 있어요. 참고로理科대학은 사실은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직속理科대학이었어요. 아, 그래요? 김성종합대 분결이 있으면서. 아, 그러다가 분결이 86년도 국가가온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국가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김일성 종합대학 가시겠어요? 리과대 가시겠어요?理科대학 가죠. 원래 두 개 다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특별한 케이스여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엔지니어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채 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사이언스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해가지고. 김영수 선생님은 다시 기회가 있다면 리과대 가시겠습니까? 김일성 종합대. 둘 다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디 가서 제가 대학 졸업했냐 말하면 물어볼 때마다 말하기 좀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라는 이름 들어가니까 다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원흉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 이름을 단 대학을 졸업했다는 게 차마 물어보면 말하기가 좀 그럼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종합등록이. 그래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김대 이렇게 말합니다. 김대. 김이 좀 빠졌다. 김대. 자, 이제 두 분의 과학자를 모시고 이제 김 씨가 이제 만수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그 전에요. 독재자 1위를 위한 건강 연구소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북한에 있는 건지부터 좀 여쭤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있을 때 연구소가 세 개가 있었어요. 기초과학연구소, 저희 만청산 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이윤걸 박사가 다녔던 청암산 연구소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김부자의 연구를 하는 건데 참고로 저희 그 만청산 연구원은 김일성의 만년장수와 또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을 연구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만청산 연구원 이렇게 이름을 달았던 거죠. 이름이. 그래서 당연에서도 그 이름 명칭의 의미가 이거다. 절대로 가족에 가서도 이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 가족에서도 실제 연구소 그 만수무강 연구소만 알고 있지 정확한 명칭 잘 몰라요. 거기서 절대 지존의 어떤 연구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보안으로 다 통제되어 있을 테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청암산 연구소는 허위사령부 우리 말하면 그러네. 경호대 직속이고 경호처. 그다음에 만청산은 중앙이민의 직속이에요. 기초과학원은 중앙당 재정격리부 직속. 허위사령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군복을 입고 있는 부대거든요. 실제 훈련도 같이 하고요. 토요일마다 완전 무장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군인이에요 그러면? 네. 계급도 있고? 네, 그렇죠. 말하는 이제 군 연구소 같은 거네요? 비밀 기관이니까 허위사령부 직속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먹고 살고 뭐 심지어 공기까지도 다 검사하는 데가 바로 공기까지. 연구원들도 있을 거고 또 거기 이제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 규모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300여 명이 되는데 120명 정도가 연구사급, 우리말에 한국식으로 하면 연구사급, 한 석사급 이상들이고 일반 그 운전기사, 그다음에 뭐 실험동물들 키우는 뭐 이런 사람들까지 계산하면 한 300여 명 됩니다. 한 개 연구소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세 개 연구소 합치면 그 인원이 한 2,500명 됐습니다. 와. 제일 많았던 데가 기초과학연구소였는데요. 기초과학원. 네, 기초과학원. 그게 엄청 많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나
청암산 이 연구소들에는 이자처럼 몇백 명 단위로 있었는데요. 전체로 김 부자를 위해서 건강장수 연구하는 그 연구사만 2,500여 명. 주대사님 엄청난데요? 네, 저희 누님도 그 만수무강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평양경공업대학 식료학부 미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최우등으로 졸업해서 그때 중앙당 재정경례부에서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이제 기초과학연구원 1연구소 연구사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가족에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말을 가족한테 말하는 유현우 대사님은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로얄이셨어요. 맞아요, 로얄. 모든 그 집안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박이네. 그래서 지금 이 세 분이 속했던 그 류현우 대사님 누님하고 이 세 곳의 연구기관을 합쳐야 옛날에 만수무강 연구소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세 곳으로 나눠져 있는지 그냥 아예 그냥 하나로 크게 합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종민 씨는 독재자 못 되겠다. 이 역대 독재자들이 즐겨 찾던 방법이 있어요.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저들끼리 충성 경쟁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정일한테 얘기를 했대요. 왜 이게 세 개를 나누냐? 합쳐라. 그랬더니 아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왜? 서로 경쟁시키려고 충성 경쟁. 그리고 세 파트가 서로 모르면은 더 긴장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무슨 성과를 낼지 모르니까 어쨌든 일단 노력을 해보자. 이게 트럼프도 일기 집권 때 이걸 되게 잘했어요. FBI, CIA, 국토안보부 서로 경쟁시키는 거.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의 가급금 해가지고 당시 30원씩은 추가로 이제 돈을 줘요. 그게 뭐냐면 들어갈 때 서약을 하거든요. 무조건 내부 비밀은 가족에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족에도 비밀이구나. 예, 근데 저희 연구실에 같이 있던 한 연구사가 있습니다. 평의대 교수 출신인데 조회 시간인데 이제 보연들 와서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정치분수용소 끌려가는 짐을 실었던 거예요. 하루 아침에? 네, 근데 후에 이야기된 게 뭐냐면 우리 연구소에서 그분이 맡았던 연구가 김일성의 이 피를 이제 그 바꾼다, 젊은 사람 피로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게 자기 그 같은 평의대 그 대학 교수들한테 그걸 이제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노출된 거죠. 발각돼가지고. 보안을 지키지 않았다. 보안을 못 지켰죠.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정치분수에서 끌려갔는데 아마 지금은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외모성 직원들도 김 씨 일가의 그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국비로 되어 있는 게 북한에서 김 씨 일가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 수도 없거니와 설사 안다고 해도 그것을 외부에 발설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관에서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진시황도 비슷한 저렇게 이제 건강을 챙겼는데 극비로 이제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서복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제주도까지 왔어요. 진시황이 보낸 서복이 거기에 도착해서 서쪽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서 서귀포예요. 진짜요? 지금도 정방폭포 앞에 가면 서복 박물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오래 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알아요? 몇 살? 50.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일성, 김정일 같은 경우는 신이었잖아요. 김일성은 죽었죠. 죽으면 그 연구소 그냥 둬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연구소 다닐 때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정말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당장 추방될지도 모르고. 당시 그때 저희 연구소장 집에는 사람들이 막 창문에 유리까지 깰 정도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때는 이제 저희 그 새벽 5시 먹어서 나가요. 왜냐하면 옆에 동네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가 막 당할 것 같은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늦게 다 퇴근할 때 그때 이제 만수대에 올라갔다가 한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는 또 집에 가곤 했는데 진짜 고달팠어요. 그때는 어찌 보면 막 공포스러웠고. 끔찍하겠네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인재들이 모여있는 세 기관의 서포트를 받았던 김일성, 김정일 모두 만수무강 가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결국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2008년에 미국의 CIA랑 우리 한국의 이제 국정원이 북한이 프랑스에 보낸 이메일을 해킹을 해요. 근데 그 이메일에 뭐가 있었냐? 김정일의 CT가 있었어요. CT 자료. 그런데 그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CT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김정일이 3년에서 5년 이내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근데 실제로 김정일이 몇 년 뒤에 죽었습니까? 딱 3년 뒤에 죽었어요. 와, 최소로.
정확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서 서두에서 미국의 뭐 대형 보험사의 김정은 예측 수명 시뮬레이션 결과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북한에서 특히 적어도 지금 이 만수무강 연구소의 박사들은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아마 자기 목숨처럼 여길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얘기를 진전시켜보죠. 두 분은 이제 김 씨 일가의 어떤 그 건강을 책임졌던 이제 연구원들로서 계셨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보시기에 김정은에게 만약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라면 어떤 형태로서, 어떤 병명으로서 생길 확률이 크다 예상해 보신다면? 네, 우선 뭐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주목해야 돼요. 김일성은 어떻게 죽었냐? 또 김정일은 또 어떻게 죽었냐? 심장혈관 동맥경화. 왜냐하면 죽은 걸 보면 둘 다 그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게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심장혈관 질병인데 정확히는 심근경색.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그때 저희가 그 연구소 안에서 이야기했던 소리가 부검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체를 또 이제 박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심장혈관 자체 벌써 혈전 와가지고 다 굳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 확실한 게 분명 김정은도 아까 그 시뮬레이션처럼 죽는다 하면 바로 이제 20년도 죽는다 하면 바로 부검 속에는 다 굳어진 그 피가 보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사람 죽는 얘기면서 저렇게 해맑게. 아, 근데 저는 또 그 희망으로 보입니다, 그게. 왜냐면 북한 주민이 한 사람 죽어서 2,700명이 해방되잖아요. 700만.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갑자기 죽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이제 2주를 남겨놓고 그렇죠.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뉴스에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이제 가족 내력도 있고 둘 다 참 비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두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상대적으로 비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심장 질환 쪽인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선배인데 선배가 직접 김일성 죽은 다음에 부검을 청원사에서 그 부분이 들어갔댔어요. 그 부분이 들어갔다 나서 비밀리에 나한테 말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동맥경화증 자심실에서 나가는 핏줄에서 동맥에서 이제 그게 경화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김정은도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김정은은 아직은 나이는 어리니까 지금 나이 때 핏줄이 경화돼서 죽을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실제 말해서 지금 심리적으로도 아까 되게 불안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확인한 데 가면 심장 신경증을 앓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심장 신경증은 뭔가요? 북한 쪽 그러니까 용어니까. 우리 한국식 말하면 공황장애 비슷한 건데 우리 북한에서는 이제 화가 치밀었다, 뭐 울화가, 네, 뭐, 막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김정은은 조금 더 땡겨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가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짭정은 씨 이거 사실입니까? 네, 원래 그 비행기는 무서워서 타지 못합니다. 공황장애는 있는데 공황장애는 뭐 그렇게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김정일이 건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뇌졸중 걸린 다음에 그때 뉴스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칫솔질 한다고 했던 거 있죠. 칫솔질 한다고 했던 거 있죠. 그 제가 확인해 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북에 계셨어요? 아니 그때 여기에 있었는데 그때 네. 농촌진흥청 생명공학연구원에 있었어요. 저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가서 확인해 본데 하면 칫솔질 한다. 그때 일화가 좀 있었거든요. 뭔지 알아요. 아직도 우리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김정일이 칫솔질 했는지를 확인했는지를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박사님 통해서 북한 내부에 있는 후배들한테 그렇죠.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인된 사실들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김정은 최측근에 지금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김일성이 그 신석증, 우리는 이제 신장 결석이라고 하잖아요. 콩팥에 그 돌이 생기는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이제 1950년대 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중의사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의 SOS를 쳤네. 그래서 이제 소련 의료진들이 왔는데 소련 의료진들이 이제 직접 시술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 의사들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끔찍한 포인트가 뭐냐면 160명에 달하는 북한의 그
신장 결석 환자를 가지고 모르모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시술을 받았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신장 결석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진 않지만 이거를 겪는 사람들 말에 들어보면 태어나가지고 이런 통증은 처음이래요. 갑자기 오잖아. 악!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1985년에 당시 평양 주재 소련 대사였던 슈브니코프가 소련 당국에 이제 극비리의 보고서를 넘기는데 김일성뿐만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신장 결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소련에 넘겨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김정일, 김정은 또 신장 결석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일성이가 일반적으로 김정일에 비해서 짜증을 잘 안 부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은 짜증 부리는 게 딱 세 가지인데 하나 이제 그 혹 때문에 이따금씩 통증이 와요. 그때 짜증 내고 그다음에 신속증 올 때는 어마어마한 짜증 내요. 그다음에 낮잠을 자요. 근데 그 낮잠 잘 때 누가 깨우면 자기 스스로 아니라고 깨우면 무슨 급한 업무 때문에 깨우잖아요. 그럴 때 짜증을 부리는 그 세 가지 짜증 부린다고 그 축군 경호원이 제가 직접 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냥 저희가 육안으로만 봐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뭐 공황장애 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까지 있다고 하니까 만수무강 연구소 과학자분들은 정말 그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2,500명이 넘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예? 그리고 그 아들까지 이 건강을 연구하고 만수무강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연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윤걸 박사님은 어떤 연구를 하셨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냉동생물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냉동생물학이? 한국에서는 초저온 생물학이라고 그래요. 아 냉동인간? 네, 냉동인간. 와, 네, 많이 얼었다. 그것도 뭐 일반 온도에 얼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저온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50도 미만을 초저온이라고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액체 질소에 얼구는데 액체 질소에 생명물질을 얼궜다가 여러 가지 가공을 해야지만 생명공학이라는 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냉동생물 한번 냉동시키는데 장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죠. 이제 실제로 그때 당시 불치병에 걸렸댔으면 이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몇십 년 또는 100년 후에 300년 후에도 낫는 약이나 다시 깨어나서 살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그 세포 동결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김일성, 김정일까지 냉동시켜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사실 저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원래는 출신이 토대 나빠서 절대로 못 가는 건데. 네. 냉동인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심장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30분 이내에 체온을 갖다 영하 3도까지 딱 끌어내립니다. 그 상태에서 피를 다 빼는 거예요. 피를 다 빼내고 피 대신에 이제 그동안 이걸 집어넣는 건 왜냐하면은 냉동시켰다가 다 하게 되면 예컨대 채소 같은 거 하게 되면 이게 세포가 다 파괴가 되거든요. 물러지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부동액을 집어넣어가지고 영하 79도까지 그러니까 액체 질소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해동을 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 역시 이게 설사 된다 하더라도 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딱 됐는데 내가 내 뇌가 아니야. 내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본인이 당사자라면 어차피 난 죽어야 돼. 혹시 모르잖아. 이런 희망을 갖고 동면에 드는 게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희망적이죠. 그걸 이제 90년대부터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은 89년부터 들어가서 91년에 성공해서 91년에 첫 논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논문도 쓰셨습니까? 그렇죠. 네, 논문도 제가 그 논문으로만 3편이 이미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는 각 분야마다 학회마다 잡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네. 우리말하면 KCI급. 근데 KCI급 생물학 잡지에 제가 3편이 나갔고요. 어떤 관련돼 가지고 신생지 배자의 초급속 동결 보존에 대한 연구 1보, 2보, 3보로 이렇게 나가. 한국 가서 보니까 북한 과학기술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어요. 북한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모든 걸 이렇게 사이트 해가지고 했던데 거기에 제 논문이 있더라고요. 저기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 공학이라는 건 생명공학이라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북한은 실험까지는 성공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용화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후에 이 관련된 놈은 누구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 사비를 되게 많이 들여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이윤걸 씨가 연구한 이 기술이 북한의 영생을 꿈꾸고 부활을 꿈꾸는 독재자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알코 생명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는 150명의 이미 냉동인간을 지금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600명 정도의 냉동인간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거를 받아볼래요라고 줄 선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만약 김정은한테 이 기술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냉동인간으로 보존이 됐어요. 근데 50년 후에 깨어났어요. 그러면 아마 국제재판소에서 갑시다 이러고 재판 받아야 돼요, 정말. 주애가 네. 아빠 내가 100기 들었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쉽지 않겠다. 그런 재판 끝까지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흥미로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목숨이 원조니까. 그리고 원래 범죄 이런 행각들도 15년 정도면 지워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안 돼요. 냉정과 더불어서 그렇죠. 공소시효가 정지가 정지돼요. 원래 지금 공소시효가 그것도 얼어버리는 거죠. 같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윤걸 박사님이 그때 당시 그때 시대상에서 대단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최연소 준 박사도 받고 이런 분이 탈북을 했으니 북한 이 김정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겠습니까? 어떤 영화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내가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숴버리겠어.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이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윤걸 박사님을 모함하는 영상을 우리 민족끼리 유튜브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걸 또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학력 탈북자의 탈을 벗기다. 이윤걸의 행실이 얼마나 추악하고 너절했는지 올해는 남조선과 해외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윤걸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을 만나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윤걸이가 한이 받았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대학 기간에 생활해보면 윤걸이는 더정남입니다. 더정남. 네, 맞습니다. 그건 더정남 거죠. 근데 무슨 근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욕만 하네요. 이윤걸이는 돈 먹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동물을 매수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피타는 노력도 없이 군달식으로 생활하는 그런. 아이고 많이 많아졌네. 볼때 들어간 거 봐, 어떡해. 한국에 있었으면 참 똑똑할 사람이다. 그때 일반 생물 점수가 자가고 3점인가 맞았었겠나? 근데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이거 선생한테 가서 사와봐야 되겠다. 나보고 지금 나하고 단둘이 있는데 지금 나보고 치게 맞으라 말입니다. 3점 받았습니다. 사와야 되겠다. 제가 수석 진짜 했거든요. 윤거리는 완전 협작권입니다. 우린 윤거리가 말하는 거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적 생각하면 더 납니다. 대학 동창생들이 증언하는 이윤걸. 그것은 한마디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도적놈, 협작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협작을 쳤냐고. 이윤걸놈이 또들어대고 있는 이른바 학위와 연구 실적에 대해 증인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난 학위 발표했다는 소리 듣지도 못했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가고 지그지 앉아서 공부한 적도 없고 실험한 적도 없는 아이가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학위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미 책에 실렸는데. 논문 나왔어요. 너무 나왔는데. 생물학 잡지가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가짜면서 연구를 하는데 대를 저를 키워준 저국에다가 칼질을 하는 그런 욕적질을 하고 이거야 윤걸이 너는 어디로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윤걸아. 이것이 바로 이른바 고학력 탈북자라고 떠들어대며 천하의 온갖 못된 짓만 골라하며 돌아치는 인간충을 이윤걸의 추악한 진변모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감히 우리 공화국을 헐뜯어댄 인간 쓰레기들의 죄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 죄값을 1100배로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협작군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아 근데 고학력이잖아요. 근데 고학력 왜 고학력을 붙여온 거야? 고학력을 붙이네. 그럼 왜 그런 거야? 그건 덕질을 말 걸. 그러면 대학 졸업생이라고 그러지. 인정이네. 지금 근데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포생물학이면 얘네들은 생화학과가 있거든요. 그 두 개과가 있는데 그쪽 애들이고 저 김찬희 같은 우리 후배고. 근데 문제는 우리 학급에 있는 애들은 한 명도 안 나오고. 근데 동네 아주머니한테까지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문제는 제가 아까 3점 맞았다 그러는데도 그때 이런 것도 못 참으시지. 왜냐면 성적은 절대. 북한은 10점 채점법입니다. 북한에서 이제理科대학 공부 강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의 대학원 강의입니다. 중점적으로 30분 동안 쫙 이번에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논의하는 거 그런 식으로 가고 마지막 시험 칠 때 어떠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주관적으로 시험 내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성 있는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배워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재미있게 저 3점 왜 줬냐고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왔는데 맞았네. 네, 맞았는데 들어보세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며칠 있다가 내가 말했던 논리대로 새로운 실험으로 논문이 발표됐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점 받았어요. 성적이 올라갔네. 자기가 배워주지 않은 대로 이 책에도 없는 거를 냈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 됐기 때문에 내가 저 분야를 북한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욕은 하고 싶고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3점 맞아서 안 앉아 있었어. 안 앉아. 그러니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딱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은 하는데 근거가 없고 그냥 나쁜 사람이다만 계속 반복하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못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정도의 어떤 특별한 영상까지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이윤걸 그 박사님께서는 하나의 훈장이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야. 북에서 남으로 왔더니 나를 위한 영상도 만들었어. 아무나 안 만듭니다. 아무나 안 만드는 거야. 아무나 안 만들어요. 맞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연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어쩐지 몰라도 우리처럼 영상에 익숙한 사람들 눈에 딱 보면 정말 연기하는 거고 나는 마지막에 그 아주머니 연기하는 게 진짜 가슴이 아파 막 처절하게 연기를 하잖아요. 인민반장 출신 같아요. 막 선동하고 막.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영화 전공을 했잖아요. 그 뭐가 보이냐면 거기 지금 나온 사람들이 다 눈을 아래로 깔고 얘기를 해요. 매번 보는 거. 맞아. 예리하시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맞아. 자,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이 만수무강 연구소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들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김영수 박사님은 그럼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예, 우선 제 그 연구했던 그 연구실 명칭을 이제 이야기하면 아마 가름은 갈 건데 근데 생소하게 날 거예요 아마. 뭔데요? 식품 보약화실. 식품 보약. 식품 보약화. 야 이름만 듣고 느낌이 오는데요. 식품 보약화라는 말은 하루 세 끼 먹는 그러니까 김 부자가 먹는 그 음식들 그 식자재를 모두 보약화된 식자재. 그러니까 실리 들어서 뭐냐면 운공목장에 제가 계속 나가 있었는데 운공목장은 김일성, 김정일 그들의 먹는 그 가축들만 이제 키우는 농장이고 특수농장. 거기에서 제가 그것들한테 사람도 먹기 어려운 사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히토산 같은 거 이런 정말 귀한 걸 짐승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유나 고기나 그게 그대로 이제 성분들이 동화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라도 계속 들어가서 오래 살게 한다는 거죠. 실례 들어서 또 야채 있지 않습니까? 야채들도 그 야채 속에 그 기능성 식품 아니면 건강식품의 약초들의 그 기본 성분들을 수출 분리해 가지고 비료처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되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은 또 그 외국에서 좋다는 건 다 들여보내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짐승한테 먹이고 야채를 막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김 박사님이 하신 게 실제 뭐 지금 식품이나 아니면 농축산을 할 때 많이 응용이 돼서 쓰이긴 해요. 예를 들어 뭐 보리 먹인 돼지, 뭐 유황 먹인 오리, 녹차 먹인 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라 굉장히 일리 있는 분야도 많은데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서 좀 황당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단백질 사과. 단백질 사과? 이건 실제 북한에서 요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일하시면서 이 근무를 했었던 분이 탈북하셔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밝혔던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북한에서 단백질 사과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이 어떻게 사과에 단백질이 들어가지 궁금하잖아요.
이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겨울철에 사과나무를 그냥 두지 않고 사과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구, 누렁이, 어머머머. 개의 사체를 사과나무 밑에다가 묻어서 부식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사체가 부식되면서 그 안에서 뭐 김도 나고 열도 발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질소도 형성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봄이 돼서 사과나무 가지치기 할 때는 또 그 큰 개구리 있잖아요. 고단백 개구리를 또 한 망태기를 사과나무 밑에 또 묻어요. 이분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구, 누렁이랑 고단백 개구리의 단백질 성분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서 사과도 굉장히 단백질 성분이 많은 단백질 사과가 되는 건 아니냐. 고기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비과학적이죠. 왜냐하면 단백질 비료를 준다고 해서 사과에 단백질이 들어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르네상스적인 거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닮음 이꼴 동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식물 모양을 식물 뿌리를 땄는데 그게 모양이 심장을 닮았다면 심장에 좋은 양이고 간을 닮았다 간에 좋은 양이고 또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사성이 곧 동일성에 증명이 되는 게 뱀을 먹으면 정력에 좋다라는 게 왜냐하면 뱀은 24시간 교미를 한대나 아이고야. 뭐 이래가지고 그걸 먹고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뱀이 그렇대요? 뱀술.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건강식품 보약이니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그냥 과학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쓸데없다. 그러니까 무슨 영양소는 그냥 자연 상태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북이 장수한다 그러니까 거북이를 먹으면 장수에 좋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수준인 거죠. 사실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 해구심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종민이 형 뱀 기록 적어놨는데 뱀술 이렇게 적어놨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단백질 사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죠. 예, 진짜 들었어요. 북총군의 함경남도에 북총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북총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 맛있어서 이게 김 부장한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요게 무슨 아까처럼 이렇게 구루 옆에다 황구도 묻고 그리고 요게 또 설탕 있지 않습니까? 설탕도 한 50kg짜리 포대를 여기다 그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래야 이제 아주 그 맛있는 사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제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정성을 그만큼 드린다라는 표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게 황구, 개랑 개구리 집어넣어봤자 아무 썰달이 없다는 걸. 근데 그만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성을 드린다라는 딸랑딸랑 아부라니까요. 과잉충성이네. 말도 안 돼.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나온 거 성분을 분석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저희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부야 아부. 하나의 쇼맨십이다. 저의 누님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김 부자가 먹는 빵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도 이제 소화가 잘 되자면 뭐 어느 혐오를 쓰고 또 어느 정도 발효를 해야 되며 또 어느 시간 정도로 이제 구워야 되는가 뭐 이런 데이터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자니까 저희 누이가 어느 날 그 러시아 흑빵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빵을 이제 올려 보내려고 이 시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먼저 개주고 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시식을 해보라고 지금 그렇게 개주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맛봤는데 시끄럽더라고요 빵이. 그래서 이거 시끄럽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누이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놈이라고 그렇게 저 핀잔을 주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발효되고 막 이런 맛이고. 예. 러시아 그 고문빵이라고 상당히 그 시큼한 맛이 굉장히 그 독특합니다. 폴콘 브로트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정제하지 않은 전체 통을 갈아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그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빵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독일 사람들도 그걸 많이 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을 때 좀 시큼하고. 예, 저도 여기 와서 한번 그 검은 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러시아 흑빵 아니나 해서 한번 집어봤는데 오징어 먹물 맛있는 이거는 빵이 있더라고요. 오징어 먹물 치아바타.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징어 먹물 치아바타.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독이라는 건 그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은부터 그 윗대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너무 많이 과용한다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 뭐 그럼 피부 좋아지는 빵, 먹어도 배가 안 부른 빵.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들이냐고요. 아니 진짜로 근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라고 하면 뭐 큰 상이죠. 그것도 김정일 감사라고 하면 뭐 작진 않습니다. 그거 했던 것이 제가 해조기란이라고 했습니다. 해조기란. 뭐예요? 우선 이제 기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계란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 영양가는 좋지만 콜레스테롤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적게 하는 게 목적이고 첫째로. 그러니까 둘째로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류라든가 그다음에 필수 미량원소들 그런 함량을 높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연구했을 때 닭한테 해소를 먹여가지고 그 계란 자체가 완전히 질 좋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 독일의 라이프치 대학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칼막스 대학교였어요. 칼막스 대학교 교수들이 왔는데 우리 지금 평남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금 버리는 해소가 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톤당 3달러에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 그게 무슨 성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러면 그걸 가지다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당한테 먹이면 어떻습니까? 해서 그래 제가 가지다가 우리 연구소에 검정 분석실이라고 있어요. 이 각종 이제 분석을 다 합니다. 이제 뭐 그거 다 검사해봐가지고 저희가 성분 보니까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근데 단백질 그러니까 세포벽이 너무 두꺼우니까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키는데 닭은 모래를 같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이면 닭은 그래서 그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먹여봐야 되겠다 해서 운공목장 가서 제가 육직장, 가금직장에서 제가 이제 그걸 닭한테 먹이기 시작했는데 5% 먹이고 10% 먹이고 해서 그 데이터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 계란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되니까 그 안에 이제 계란이 그 성분들이 그대로 이제 진짜로요? 진짜죠. 엄청 좋아서 그 계란 자체가 그때 감사까지 받은 적이 있죠. 근데 실제로서 이렇게 짐승한테 좋은 걸 먹이면 확실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 말돼. 아니 김정일이는 이걸 먹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 이제 그 올라가기 전에 또 이제 오감 분석이라는 거 합니다. 오감 분석은 저희 이제 연구소 안에 오감 성원들 따로 있어요. 맛보는 사람.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김이상궁. 네, 이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진짜 오감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만 골라서 하는 건데 번호를 매겨 무슨 일이라는 건 설명 없이 5번, 7번 번호도 2, 3, 4 아니에요.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블라인드 테스트. 그래가지고 오감 분석하는 성원들이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부터 해서 냄새부터 맛부터 쫄긴 맛부터 해서 다 보는 거죠. 마지막 데이터 나온 거 가지고 평가했을 때 다른 것보다 좋아야만이 그다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좋았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그 맛을 보고 아래다 지령 내린 게 당조항인의 비서들한테도 정상 공고받도록 하시오. 이렇게 방침 내렸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그래서, 뜻이네. 예, 감사받으면 그때 기억은 좀 나긴 나는데 예, 근데 그게 긍지는 없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 김부자를 위한 거는 그때는 긍지는 높았지만 지금은 또 그때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 이동무가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 때부터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해조다가를 만든 그 양반이 뭐 그래? 해조다가리 얼마나 쫀득쫀득하냐면 이걸 먹으면은 그 맛을 입이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일을 했구만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그 차라리 내내 한 40개 정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른데 한 40회 큰 걸 만들 수는 없습니까? 한 방에 해결하게. 한 방에 타조한테 해조를 해조알 삶아 먹어야 되겠구만. 아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한다고 진짜. 합니다. 진짜 하죠. 아니 그럼 좀 더 여쭤볼게요. 계란이라는 게 사실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식재료들 좀 더 특별하거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식재료에 대한 얽힌 또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있죠. 그거 말고도 저희가 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뭐예요? 실내 들어서 깨까치라고 하는 연구도 했었습니다. 깨까치. 예, 깨까치라고 하는 말 아마 한국에서는 어치라고도 하긴 합니다. 어치 새죠. 새인데 그 새를 이제 김일성이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다는 게 어떤 의미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맛도 좋고, 아이고. 예, 맛도 좋고. 이한 마리가 여기 한 마리 잡아서 살만 뺏기면 150g도 안 됩니다. 왜 우리도 옛날에 참새 먹었잖아. 네, 근데 이것이 우선 새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새는 보통 이제 하늘 올라가면 거의 안 내려옵니다. 네. 그거는 근육 속에 그 활성 성분들이 많습니다. 폴스타글란딘을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성분들이 새도 있거든요. 연구하는 게 이제 우리 한개 연구실 안에 전문의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깨까치라고 하는 것이 장항도라든가 이렇게 북한의 고산지대 특히 이제 그 랑림 산줄기 그쪽이 좀 꽤 많았거든요. 잡기 어려운 거구나. 없죠. 잡기 어렵고 그 잡느라고 거의 한 수십 명이 지금 산판 헤매지 않습니까? 그래 가족이 되면 필요할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그 요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이제 우리 꽁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가공은 다 이제 인공사육을 합니다. 운공목장에서. 아니 사실 이게 야생이다 보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걸 인공사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사육을 해가지고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진상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했는데 너무도 성격 급하니까 이 구멍 쳤잖아요. 거기서 막 날아가서 막 위에 막 부딪히면 이 뇌진탕 걸려요. 인공사육이 안 되는 종이네요. 네, 그래서 각종 이제 약재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스트레스제 약제를 먹이거든요. 폐에다가요? 폐한테 이게 사료에 먹이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적게 좀 해가지고 어떻게든 알 넣으면 그게 부화돼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인공사육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올 때까지도 끝내 그 성공을 못했는데 그래도 거의 한 제 생각엔 6, 7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구워 먹겠다는겨? 아니 요리를 하는데요. 그 요리가 엄청나게 이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래 호텔에 가도 파는 게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요리로. 근데 그 한 마리면 엄청 작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백 달러 했다는 소리를 저 들었었는데 진짜 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실제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액가치 때문에 전문 수십 명이 이걸 연구했죠. 물론 아이도 요만한 거로.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희귀성이 있어야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네, 그겁니다. 희귀성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북한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과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한 명의 불로장생을 위해서 말하자면 전제주의 국가의 어떤 왕 하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게 참 정말 그토록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게 또 불로초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백두산 불로초 이렇게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네, 백두산 불로초. 근데 아마 일반인들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가 연구하면서 백두산 불로초에 대한 연구로 이제 연구과제를 시작해가지고 팀을 구성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백두산 불로초가 뭐냐면 김일성이가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가 산에서 싸울 때 불호초를 자기가 약이 없을 때 그 썼다. 약이 없을 때 그걸 먹으면 여러 가지 항염증 치료도 되고, 예, 그리고 뭐 기력이 없을 때 그걸 먹으면 좀 기력도 생기고, 그리고 상처가 생기면 바로 유지했다 하면 산에서 그대로 그 불호초가 저희들한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자면 먼저 이 불호초가 학명으로 무엇이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두매, 오리나무, 더부사리. 한국에 가서 쳐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름 같아요. 그걸 연구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북한의 고산지대 한 1500m 더 높은 그런 해발고 높은 곳에서 자라는 거고 신기합니다. 많이 자라지도 않고 그 성분들 보니까 보수니아 킨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성분이 엄청 항산화 효과가 강합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 리만 감독분들이 우리 만수무강의 비결이 뭔지 너무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백두산 불로초를 맛 좀 보시라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라.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네. 이거 진짜 중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백두산 불로초입니다. 저거 먹으면 100세까지 산다나? 배 아프고 그런 거 아니겠죠? 특이하게 생겼다. 원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원수님이 직접 이거는 이만감에서만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한번 저 모양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꺼내서 모양 한 번만 특이하게 생겼다 보고 뭐야. 진짜. 가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약간 이렇게 이게 약간 그 두릅 비슷하게 이거 빨아먹으면 아니야. 빨아먹으면 빨아먹어? 이게 그 나무 같은 줄기가 있고 옆에 조그만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 그러네. 특이하네. 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어우, 쌉싸름한 게 약초 냄새가 나네. 괜찮다. 오, 맛있어요. 끝맛이 조금 씁쓸함이 올라오는데. 그 나무 맛. 그러네. 나무 맛이 나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농도가 좀 약간 좀 이거보다 좀 더 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 맛 자체가 약간 좀 떫은 맛이 있어요. 좀 진하게 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탄닌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탄닌도 사실 몸이 건강에 좋아요. 네. 환절기 뭐 날씨 더울 때 추울 때 이거 한 잔 먹으면 온몸에 혈액순환이 싹 돌아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원샷으로. 모양을 원샷하네. 턱으로 들어가요. 턱으로. 뭔가 아닌지. 약간 이거 건더기까지 다 잡수진 않아요. 막 역하진 않아요. 맛이. 맛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 속에는 이거예요. 백두산에서 나온 심지어 모래, 돌까지 다 약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백두산은 성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불로초에 대해서 들었어요. 백두산 불로초. 근데 오늘 마셔보니까 약간 그 민들레 뿌리 삶아 먹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고난의 행군데 저희가 배고프어가지고 풀을 이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들레 이파리 이런 건 다 따가니까 그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또 캐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거를 달에 먹으면은 저만하고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아픈 기억을 주네요. 불로초가. 아니 이은걸 씨도 북한에서 불로초. 네, 백두산 불로초 많이 들었고 또 연구 우리 실에서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알코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성분을 추출해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결국은 먹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맛이 좀 먹기가 좀 거북하잖아요. 잘 말려서 그거를 엿에다가 아말감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먹는 식으로 한번 바꿨던 기억은 나요. 엿에다가. 네. 저기 중국 백두산 주변에서 이 고급 약초를 팔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차로 안 달인 상태로 딱 보면 뱀 껍질가 생겼어요, 이게요. 그렇지. 고급 약재를 파는데 이렇게 차로 먹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바이조, 그 고량주에 담가 먹어요. 네, 그럼 뭐라고 있겠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중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치라고 해서 이걸 뭐 정리해 줬다고. 그놈의. 근데 술에다 담그는 이유가 있는 게 이 알코올 성분이 아마 안에 있는 그 영양분들을 분해해서 이렇게 뽑아낼 거예요. 이거 이따가 저 포장해서 종민형 주자고. 자, 이렇게 뭐 좋다는 거는 옆에서 다 떠먹여주고 데려주고 뭐 갈아주고 막 별걸 다 해줍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만 먹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 유학생 외교관들에게 야, 니네 뭐 좀 가져와. 보내봐. 했던 거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종일이 때 김종일이한테 그 바치는 걸 이제 일컫는 말이 종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종성품. 종성품. 근데 이제 대부분의 단기 출장이나 이제 장기 출장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장군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치는 그런 것을 이제 진상품이 아닌지 종성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성품이라고 했는데 2012년입니다. 그때 김종운이가 처음으로 집권을 해서 한 1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자기한테 쭉 계속 이 희귀한 그런 물품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종일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종성품이 계속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 다 없애. 이제 그런 제도가 없다라고 해서 없어졌다가 2017년부터 다시 생겼습니다. 왜요? 나이가 들었거든. 아니 아무래도 이제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이거 자기한테 이렇게 쭉 잘해주고 막 띄워주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치는 게 아주 좋단 말이죠. 그래서 2017년부터 이게 다시 부활이 됐는데 저 외무성 직원들은 그걸 가리켜서 진상품이라고 계속 운어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상이다. 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류현우 대사는 시리아 외교관 시절 어떤 정성품을 마련해서 진상했을까? 중동, 양고기는 너무 일반적이고 그 말린 대변. 양대변. 말이 된다. 그건 실용의 고니와 저놈에 대한 조롱이죠. 양고환. 양고환? 고환도 먹긴 하죠. 중동 양아치. 옆에서 중동 양아치래. 시비 걸어. 네가 김정이냐?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중동. 양종액입니다. 종액? 양종액입니다. 종액?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중동. 양종액입니다. 종액? 양종액입니다. 종액? 내가 제일 비슷하게 맞춘 거 아니야? 종액이. 그렇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왜? 그러면 채취도 직접 하신 거예요? 거기서 나갈 수 있어. 그건 못하죠. 저희가 그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소기관 생활을 했답니다. 네. 그때 이제 10월 12일 맞으면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거든요. 10월 10일에. 그러니까 이 날을 맞으면서 이제
평양에서 중동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유명한 그 양을 정성품으로 좀 올려와라. 맞춰라. 양을? 예. 네. 그래서 좀 쭉 알아봤는데 시리아에 있는 양은 조금 특이한 양입니다. 품종이 아와시 양이라고 이 양 품종이 완전히 다른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이렇게 두툼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마다 뒤에서 실룩실룩 하거든요. 이렇게 살이 너무 져서. 네네. 예, 근데 고기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일품입니다. 양을 가지고 가자고 보니까 이제 양 암수가 그 나라의 특산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 하다 보니까 이건 대체로 해당 나라들에서 이 반품 그러니까 나가는 걸 금지하거든요. 반출을 금지. 네, 반출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양 종액은 이 시리아 정부에서 다른 나라 정부에 이렇게 선물을 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양 종액을 가져가는 거로 캔 같은 통에다 여기 보니까 냉동 설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 통에. 예.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보냈던 그런 양 그 종액을 가지고 가서 인공수정하는 거예요. 인공수정으로 해서 거기서 너잡을 시켜서 만들어. 잡종이라도 만들어 놓자. 문익점이 그래서 할 수 한 없이 종액을 가져왔었어요. 저희 연구원 안에 뭐 있었냐면 통보실이 있어요. 과학기술 통보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되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실 때 정성품을 많이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연구원에 들어와가지고 사자 수컷 생식기잖아요. 그 분말해가지고 캡슐. 분말 캡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다 왔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자 그걸 소고기. 그러니까 그걸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뭐 한두 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박스로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우선. 그래서 그걸 들어오게 되면 동물 실험도 하고 임상 실험도 해요. 임상 실험은 뚱뚱한 사람들을 그게 오지 않습니까? 거기 간부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임상 검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서 대저구 시험구에서 한 60명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실험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명단을 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져가서 그걸 먹일 때 먹이 시작부터 피를 계속 뽑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피를 뽑는 줄 알면서도 실험 대상이죠. 근데 말을 못하는 거죠. 오죽하면 사자 거기를 뛰어다가 그걸 분말로. 그거를 마이싱으로 만들어. 사자도 물개처럼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많이 거느리잖아요. 그 효과 있을 것이다. 아니, 대부분 이제 특징도 포유류 있어요. 같은 이 무리를 이루는 동물들은요, 그 우수한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강한 수컷이 암컷을 거의 다 소외. 원숭이도 그렇고, 그래서 싸우게 사자도 그렇고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르네상스 약하게. 르네상스 약하고 정말 미신적인. 좋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있을 때도 아마 가나 쪽에서 가나? 네. 가나? 아프리카? 네, 가나에서 자라 큰 거 들어왔던 적. 가라는 우리도 있는데 왜 가나에서 굳이? 아니 북한에서 이제 자라를 구워서 이제 올리는 진상을 김정일이가 되게 좋아해서 자라로 잘 갖고 와서 먹으면 실제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가나에서 나오는 거는 되게 큰 거였어요. 살이 많아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연구실에서 하마유라고 이제 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북개구리. 그것도 저희들이 진상하는 거 올려보내는 거 저희가 했거든요. 저희는 연구하면서 그걸 이제 한 번에 잡을 때마다 5천 마리부터 2만 마리 잡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잡아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그걸 이제 암컷만 골라다가 그 뽑아가지고 동결건조 해가지고 건당면부터 해서 각종 단가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부상물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먹어봐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봤죠. 근데 진짜 효과 좋았습니다. 어디에? 우선 첫째로 기력이 있고 기력이요? 그다음에 잠 못 잤어도 문제 없는데 여기서는 또 약간 이상한 말인데 이게 아마 이제 좀 끊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연구실 안에 60 지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거 먹고 나서 다음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한 달에 이거 뭐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로 와, 내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 굉장히 그 병약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애 엄마가 우리한테 맨날 그 개구리를 잡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이제 100마리씩 잡아갔어요, 우리가. 100마리를 잡아가면 그때 돈을 50원을 줬거든요. 그걸 다려서 먹었어요. 무슨 약재랑 통으로 집어넣고 살아있는 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고아서 나중에 어떻게 짜서 마시든가 그랬는데 뭐 나중에 더 튼튼해졌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외교관 한 분은 이제 중국에서 아주 진짜 그야말로 희귀한 그런 송화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송화란을. 근데 송화란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정성품으로 올렸는데 선물과에서 이거 다 검열하는 모양이에요. 100% 다 검열해가지고 송화란은 이제부터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라는 그런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연하고 아연이 굉장히 함량이 높대요. 아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몸에 굉장히 해로운 그런 그러니까 함량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뭘 했냐면 91년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검토하자 사람 세포를 배양해서 독성 검토하자 해서 제가 그때 처음 북한에서 개발한 게 평양 산에서 이제 탯줄을 가지다가 그 이제 배양을 합니다. 배양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성분들을 넣었을 때 그때 세포들의 이제 정식도라든가 독성 검토를 다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일반인들을 위한 주세포 아니라 김부자를 위해서 처음에 개발을 했었고 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여기서 이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은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근데 김정은은 왜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까? 내 말이. 과유불급. 정량. 저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했어도 그걸 정말 우리가 연구한 또 우리가 제의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처럼 뭐 매달 규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게 김일성과 김정일, 그러니까 수령님과 장군님의 노화는 쉬는 날도 모른다. 주말도 모른다.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휴가도 마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시간에는 지금 노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그거 이제 올라가는 절차가 있어요. 우선 연구했던 것이 확실히 효과가 좋다. 사진을 찍고 올라가지 제품 올라가서 다 도안해가지고 다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게 올라가냐면 제에서처럼 올라가는 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삼가 올립니다. 이번에 연구한 것은 무엇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좋았다는 거 다 써 올리고 이걸 해서 우리가 만든 제품은 무엇입니다 해서 그 제품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진까지. 그래 올라가서 그게 검토하는데 이렇게 다 올라가더라도 실제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거죠, 반승은. 결국 저는 근데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오래 살 셈이다. 그나마.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북한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나이를 비해 봤을 때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비만해가지고 둘 다 얼마나 비만했습니까? 그만하면 오래 산 것이다. 김정일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되게 좋아졌대가지고 사실은 많이 다녔거든요. 제대로 지키라는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킨 것 때문에 마지막에 죽은 걸로 봐요, 내부적으로. 그만큼 뭘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고 뭐 딱 하다가 일정한 시간대 좀 나아진 것 같으면 에이 괜찮겠지 뭐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사례가 김정일이 꼬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꼬냑 세지. 헤네시 꼬냑을 좋아했어요. 세요.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 헤네시 파라디 최상급 라인을 1년에 11억 원어치 수입했다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뭐 담배도 좋아해서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이 술하고 담배는 못 끊어요. 김정일이. 근데 지금 김정은이 그때의 김정일보다 더 술과 담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김정은하고 폼페이오가 단둘이 나눴던 얘기를 폼페이오가 나중에 자신의 이제 회고록에 쓴 내용이 있는데 그때 김정은이 얘기했던 게 폼페이오에 대해서 이 국제 제재 속에서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고 자기 애들한테까지 핵을 지고 있는 국가의 수령 자리를 물려주고 싶겠냐. 개인적인 아빠 대 아빠 입장으로서 내 아이들에게 핵을 지고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이 북한 시스템을 물려주고 싶겠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신의 어떤 속내를 폼페이오에게 넌지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내가 그 무수히 많은 독재자들이 군중 앞에 성남 군중 앞에 끌려가서 마치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왕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됐던 것처럼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 스트레스가 잦은 음주와 이 흡연으로 이어지는 거고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같이 마실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마시다가 괜히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김정은은 누구랑 마셔? 참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현재 김정은이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버지 때에 있던 그런 간부들입니다. 그렇지. 이 옆에 보게 되면 자기 나이 또래가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또 김정은이는 와인도 비싼 거를 그래서 계속 수입에다가 와인을 마시는데 김정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포악하다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술을 같이 하다가도 옆에 간부들,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이 옆에 만약에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쁘다 하게 되면 귀 싸대기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뻘 되는 간부들. 아버지 뻘 되는 간부들 귀 싸대기를 안기는 거죠. 그렇게 좀 포악하는. 사실 술도 문제인데 고열량 음식이 더 문제거든요. 맞아요. 김정은이가 어디서 유학했어요? 스위스에서 이제 유학을 했고요. 스위스에 에멘탈 치즈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대요. 성인은
자기 스위스 사람들은 50g 넘어서 안 먹는데요. 왜냐면요, 그게 엄청나게 고열량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덩치를 키우려고 스위스에 와가지고 간식으로 뭘 먹냐면요, 그 치즈에다 초콜릿을 싸서 먹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살찐대요. 근데 이거를 누가 좋아하냐면은 김정은이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꼬냑 마시고 와인 마시면서 이거를 아마 안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치즈를 뭐라냐면요, 평양에서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평양에도 이런 치즈를 만들어봐라.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되니까 여기에 또 엄청나게 격분하고 화를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 박사님들 다 계십니다만 달게 먹습니다. 맞아.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우리 왜 흔히 당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자신의 몸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정은 집권했을 때만 해도 몸매가 저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집권했을 때 너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뭐냐, 자기랑 비슷하게 닮은 김일성 흉내를 냈거든요. 김일성 흉내를 내기 위해서 스타일을 따라하면서 몸도 좀 불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권력을 안정화한 후에는 이거 빼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뭐 위장절제술이라든지 이거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근데 북한의 어느 의사가 감히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악의 경우에 이제 밖에서 불러다가 뭐 특히 이제 프랑스 쪽 의사들이 입이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김정일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그쪽 의사들을 불러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나중에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가 되면은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하고 몸에 좋은 거는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건 진짜 2026년 뭐 사망설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못해도 10년 이상은 산다. 10년 이상. 10년이요? 근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받는 스트레스나 또는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급진적으로 변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뭐 북한군이 뭐 러시아 이제 그쪽으로 뭐 이게 지금 2, 3년 전만 해도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것들에 북한 문제만 많이 대됐는데 그렇죠. 김정은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년 정도 이상? 아니 근데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스트레스 많다고 해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여러 가지 주변에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년은 가되 그러나 절대로 유사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10년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수명의 감소리를 좀 보게 되면 지금의 김일성도 지금 김정은이 그 나이 때 저렇게 뚱뚱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래서 5년 정도에서 그저 좌우되지 않겠냐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5년. 무슨 재판장 같아. 5년. 저는 그 미국 보험회사의 예측이 맞다고 봐요. 길어봤자 내년. 왜냐하면 스트레스 레벨로 봤을 때는 2025년이 최악의 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2025년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이거든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뭔가 업적을요. 두 번째가 예정대로라고 하면 러우 전쟁이 이제 올해 그러니까 적어도 휴전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일단 100%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토사구팽 당해요. 푸틴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다시 받아줄 거냐? 중국은 지금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어. 이런 배신자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트럼프의 또 집권 2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2중고, 3중고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고 아까 김정은이 혼자 혼술 좋아한다고 하죠. 혼술을 하는 사람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술을 즐겨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취하려고 마셔요. 그 취하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 현실을 잠깐 잊기 위해서 도피하려고.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아사리판 같은 이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에 더 의존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이러다가 정말로 하고 쓰러질 수가 있다니까요. 스트레스가 급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80세 정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진짜. 한 40년 좀 안 되게 살 수 있다. 30년. 그때까지 제가 하고 싶습니다. 희망사항. 인정. 아니, 네, 인민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민의 입장. 네, 인민이었으니까. 아니 그렇게 산해수미 뭐 세상에서 다 좋다는 거 다 갖다 바쳐서 다 먹었는데, 근데 왜 본인은 정작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지
이건 지금 인민의 입장에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차라리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자기 막 불안하고 이러면 그걸 차라리 인민들한테 좀 돌려서 좀 같이 좀 삽시다.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자, 이 김정일, 김정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참 좋은 거는 다 골라 먹는 것 같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먹는 게 전 세계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이 건강에 좋겠습니까? 인민들 생각 안 하고. 입소할 때 명으로 입소 안 되고 개수로 입소돼요. 1개, 2개, 3개 이렇게. 선생님 몇 번 물 좀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야? 해서 끌어다 때리고. 먹는데 피가 줄줄 흘러요. 내장은 대충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씹어 먹는데 시체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람이 고기를 먹은 부대기가 이제 기어 나와요. 먹어야 돼요. 배고프니까. 정거리 교화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소각하는 화장품. 한 일주일이니까 한 100그루 정도 시신이 쌓이면 처리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시체 들고 가다 딱 떨고 다녀요. 그럼 거기 관사에 사는 그 개들이 이제 물고 다니거든요. 뼈를. Next Channel A